전쟁 중에 나치 정권은 여성들을 번식기계의 부품으로 만들기 위한 은밀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번식 농장에서는 정체성이나 의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선택되어 복종당했고 태어난 아이들은 첫 순간부터 분리되어 통제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적인 유대를 지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단순한 도구로 전락했고 아이들은 제국의 이데올로기에만 반응하는 기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동정심은 없었고 오직 출생부터 온 생애를 표시하는 냉정한 메커니즘만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갇힌 여성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리고 이 농장의 그늘에서 자란 아이들의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피에 대한 집착, 히물러와 절대적 순수성의 꿈. 초기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독일에서 인구 문제는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세기 초의 출생수가 꾸준히 감소했다. 출생률 감소는 대전의 대규모 손실과 많은 수의 영구 부상자와 결합하여 지도자들이 불안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형성했다. 하인리히 히물러는 이 감소를 단순한 통계 수치로만 보지 않고 독일 민족의 생물학적 약화의 징후로 해석했다. 불법 낙태의 광범위한 실시, 미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 및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연한 법률은 국가가 생식 영역에 결정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그의 확신을 강화했다. 힘러는 1900년에 중산층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육기관에서 학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힘러는 탄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농업을 전공한 학생 시절부터 동물유전학과 선택적 육종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가축 사육의 실질적 경험은 사회를 분석하는 데 생물학적 원칙을 적용하려는 그의 성향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한스 귄터와 같은 인종 계층 이론을 발전시킨 저자들의 책을 읽으며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특정 인종 그룹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1923년에 가입한 그곳에서 히물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정치적 틀을 발견했습니다. 친위대에서의 그의 승진은 끊임없이 이어져 1929년에 조직의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직책에서 그는 인종선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부터 그는 지원자들에게 99세기 중반까지 아리아 혈통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교회와 시민기록보관소에서의 계보 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얼굴, 신체 비율 및 기타 인체 측정학적 특징을 평가하는 상세한 신체 검사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루시아로 알려진 인종 및 재정착 사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개인 기록을 평가하고 분류를 발행하며 인종적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카이저 비렐름 인류학 연구소와 같은 과학기관에 의해 개발된 프로토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이겐 피셔의 지도하에 수십 개의 신체적 특징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고안되었으며 각각 점수를 매겨 결합하여 전체적인 프로필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범위는 점차 SS 구성원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어 결혼이 국가의 심사에 놓이는 결정으로 변했습니다. 법적 틀이 이 행정적 건설을 동반했습니다. 1933년 7월에 유전병 후손 예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물리적, 정신적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강제 불임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 프로그램의 제한적인 측면을 나타내었습니다. 부적합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번식을 막는 것입니다. 히물러는 이러한 조치를 긍정적인 전략의 보완으로 구상했습니다. 국가는 가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번식을 장려해야 했습니다. 그의 내부 연설에서는 종종 가축에서 유래한 비유에 의존하며 인간의 짝 선택을 동물의 번식 선택과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번식은 당국이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는 기술 관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1935년 12월에 히물러는 레벤스본 엥게트라겐의 베레인로 알려진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으나 군 계급에 따라 계산된 SS 회원의 의무 회비로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초기 정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인종적으로 적합하다고 간주된 미혼모를 돕고 가치 있다고 분류된 부모의 자녀에게 보살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이 공식 뒤에는 아리아인으로 간주되는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통제된 번식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레벤스보른의 관리 업무는 그 정권 특유의 엄격한 관료주의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신청서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처리되었고 각 출생은 문서에 기록되었으며 각 평가는 상세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언어가 중요한 과정을 비인격적인 범주로 변환시키며 수용 가능, 가치 있음, 적합하지 않음. 이러한 분류해 도움의 접근, 어머니에 대한 지원, 아동의 운명이 정의되었습니다. 힘러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측면을 개인적으로 감독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출생 통계를 받고 의사와 인류학자들의 추천을 평가했습니다. 그의 서신은 절차를 조정하고 선택 방법을 개선하며 임신과 출산의 조건을 완벽하게 하려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행정적인 정확성은 인간 생물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회공학의 비전과 결합되었습니다. 라이히의 영토 확장은 이러한 관행을 위한 새로운 무대를 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938년에 합병된 후 독일 외부의 첫 번째 레벤스보른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체코의 주데텐란트에서 독일 영토에서 이미 작동 중인 행정구조가 복제되었습니다. 통합된 각 지역은 인종적 잠재력 측면에서 평가되었으며 이는 인구 통계 프로젝트 내에서 그 지역의 역할을 결정했습니다. 사무실, 법률, 분류 및 프로그램의 복잡한 네트워크는 통합적인 정책을 구성했습니다. 순혈에 대한 히물러의 집착은 결혼, 출생 및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조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제 불임과 같은 부정적인 통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정의된 부문 사이에서 출생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와 결합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정책은 주로 국가의 경계 내에서 개발되었지만 체제의 확장 역학은 이러한 관행이 독일 영토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점령된 육체, 라이히의 영토가 된 여성. 국가사회주의 정권은 여성의 조건을 엄격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재정의했습니다. 독일 여성은 자율적인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의 인구 자원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전 법률, 제도적 구조의 복합체를 통해 모성을 애국적 의무로 설정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933년부터 라이히의 선전 기계는 자녀들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이상적인 여성성의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신문, 잡지, 포스터 및 라디오 방송에서 이 이미지는 여성 행동의 통일된 모델을 확립할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출산과 국가 충성도 간의 연관성이 지배적인 메시지로 변하여 어머니가 되는 것을 군 복무와 동등한 위치로 설정하는 언어로 강화되었습니다. 임신은 독일의 미래를 정의할 생물학적 전쟁에서의 전투 행위로 묘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이 담론의 구체적인 형태가 부여되었습니다. 1938년에 독일 어머니 훈장이라는 이름의 훈장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자녀 수에 따라 여성을 3단계로 구분하여 표창하는 것입니다. 수여식은 지역 당국의 참석과 언론 보도가 있는 공공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상한 어머니들의 사진은 그들의 제국에 대한 기여를 찬양하는 제목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모성은 시민적인 명예의 틀에 새겨진 연계로운 칭호가 되었습니다. 경제정책은 이러한 상징적 조치를 동반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결혼 대출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각 자녀는 구체적인 물질적 혜택을 가져왔는데 이는 채무의 부분적 면제였습니다. 자녀가 4명일 경우 대출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생식 생산성과 연결시켜 가계 경제를 인구 정책의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동시에 낙태에 대한 법률은 모성의 의무성을 강화했습니다. 인종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게 자발적인 임신 중단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처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1943년에 낙태 방법에 관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임신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법적, 생물학적 의무로서
제국 내 여성의 조건과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어된 출산 프로그램, 예를 들어 레벤스보른을 위한 여성 모집은 여러 분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독일 국민에 대한 최고의 기여로서 출산을 칭송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녀, 청소년 단체인 분드 도이트셔 메델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전투에서 조국을 방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역 수준에서 의사, 조산사 및 당직 공무원은 후보자를 식별하고 평가센터로 안내하여 참여를 특권이자 애국적인 의무로 제시했습니다. 입학 과정은 인종 및 재정착 사무소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필터는 아넨패스를 통한 계보 검증으로 19세기 중반까지의 아리아 조상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검토는 교구 기록과 시민 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슬라브 기원과 연관된 성 문서의 공백 또는 의심스러운 조상 하나만으로도 즉각적인 제외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서 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SS의 의료시설에서 신체 및 인체 측정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키, 몸무게, 눈 색깔, 머리카락 및 피부 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두개골의 모양, 턱, 코 및 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각 데이터를 표준 양식에 기록했습니다. 검사는 평가되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공간 없이 엄격한 관찰해 이루어졌습니다. 배제 기준은 광범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결함, 흉터, 신체 비대칭, 유전병 또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의 가족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족, 이웃 및 직장 동료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및 정치적 평판도 검증되었습니다. 평가는 생물학과 이념적 충성을 같은 서류에 통합했습니다. 최종 등급은 후보자를 계층적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가치 있는, 수용 가능한 또는 부적합한.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에 따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 문서에 주석이 달려 다른 기관에서 고용, 혜택 접근 또는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입소한 여성들은 즉각적인 자율성을 상실했습니다. 레벤스보른의 산모 기숙사에서는 일상이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기상, 식사, 운동 및 휴식 시간은 행정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식단은 독일 정체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SS 의사들이 정의한 영양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허가된 범위 내로 제한되었고 서신은 검열되었으며 방문은 감독되었습니다. 거주자들은 정식 허가 없이 시설을 떠날 수 없었고 자신의 의료 처치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국가 통제해 출산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출산은 양식, 서류, 지속적인 감독과 함께 기술적 과정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친밀한 결정을 행정 문제로 바꾸는 시스템에서 생물학적 자원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연설에서는 이러한 종속을 특권으로 제시했습니다. 받아들여진 여성들은 국가의 어머니들이자 가장 고귀한 임무의 수행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우는 그들을 남성 지도자들이 설계한 프로젝트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은 이 역동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참여를 거부하면 소문, 공동체의 고립 또는 정치적 불충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성의 신체를 라이히에 의해 관리되는 영토로 체계적으로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임신 모성은 생식 생활의 매개 변수를 정의하는 관료적 기구의 통제에 놓였습니다. 여성들은 개인으로 간주되는 것에서 국가기관에서 지도하는 인구 기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독일에서 공고히 된 이 모델은 점령된 영토로의 확장을 예견했으며 그곳에서는 인구 정책이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장치, 레벤스보른 집안의 내부. 1935년 12월 15일에 바이에른 슈타인호어링의 레벤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산모의 집이 개장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개조된 오래된 간호시설로 의도적으로 뮌헨 외곽의 시골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위치는 신중함과 통제의 논리에 부합했습니다. 지리적 고립은 대중의 관심에서 활동을 멀리하고 입원한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보장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유사한 기관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증가했습니다.
선택된 부동산은 대부분의 경우 개조된 성, 시골 저택, 넓은 전원주택 또는 오래된 요양소였습니다. 건물 선정은 도시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통제 가능한 접근 및 격리를 용이하게 하는 토지 가용성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 패턴은 자급자족의 아이디어를 강화하고 기관의 신중함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중앙 지침에 따랐습니다. 공간은 의료실과 집단 기숙사, 교육구역을 결합했습니다. 장비에는 현대적인 산부인과 도구, 분만에 적합한 침대, 산후 관리를 위한 장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장식에는 의료 상징과 체제의 아이콘이 통합되었습니다. SS의 상징, 게르만 룬 문자, 정치 지도자의 초상화, 그리고 라이히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지도. 주된 색상은 당의 공식 색조인 빨강과 검정과 함께 병원 흰색이었습니다. 각 방에는 선정된 읽기 자료가 배치되었습니다. 인종위생 팸플릿, 지도자의 전기, 게르만 신화에 대한 텍스트. 각 집의 행정 구조는 일반적으로 당과 관련이 있거나 SS 장교의 아내인 여성 감독에 의해 통솔되었습니다. 직원에는 기술 교육과 이념적 충성심을 기준으로 선택된 의사, 산파 및 간호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감시 시스템은 엄격했습니다. 대화는 기록되었고 활동은 감독되었으며 외부와의 접촉은 통제되었습니다. 방문은 제한되었으며 서신은 사전 검열을 거쳐야 했습니다. 일과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위생, 아침 식사 및 건강 검진을 위한 고정된 일정을 따랐습니다. 식단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민족주의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호밀빵, 우유, 버터, 돼지고기, 제철 채소와 과일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커피 같은 수입식품은 현지 약초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국산 향신료는 심지어 영양에서도 문화적, 생물학적 순수성을 보존하자는 아이디어에 따라 금지되었습니다. 이 제도에는 임신부를 위한 특정 신체 운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지 내에서의 감독, 하걷기, 강사가 지도하는 호흡 연습 및 분만과 관련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신체 스트레칭. 이러한 활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임신 여성의 신체 상태를 최적화하고 국가가 규제하는 훈육으로서의 모성 개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념적 세뇌는 일상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수감자들은 재해석된 게르만 역사, 노르드 신화 및 인종생물학 이론에 관한 일일 강연에 참석했다. 가상의 인종 유형을 비교하며 게르만인을 허구의 계층 구조에서 정점에 두는 다이어그램, 사진 및 교육 자료가 사용되었다. 목적은 여성이 라이히를 위한 생물학적 책임으로서 모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이념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게르만 문화유산으로 수집된 전통 노래를 장려하고 북유럽 민족의 역사적 위대함에 관한 독서와 기독교 이전의 축제를 기념했습니다. 기독교는 소외되었습니다. 미사 참석이나 성직자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이 정의한 영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게르만 이교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의식이 조직되었습니다. 출산 프로토콜은 의학적 및 상징적 기준을 따랐습니다. 출산은 가능하면 마취를 피하며 기관의 직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통증에 대한 저항은 인종적 강인함의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아리안 여성들은 자손의 품질을 위해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전제하에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신체적 우월성에 대한 사입이 과학적 주장으로 정당화되었으며 고통을 라이히의 생물학적 임무를 위한 형선교소로 규정했습니다. 출생 후에는 신생아의 특징이 세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체중, 키, 눈과 머리카락의 색깔, 기타 신체적 특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개별 파일에 추가되고 중앙기록 보관소로 보내졌으며 라이크스퓨어러 SS의 개인 사무실로도 사본이 발송되었습니다. 즉시 인종적 평가가 적용되어 아기의 신체 및 안면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분류를 결정하고 따라서 그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선택된 경우 출생은 히물러와 영적 조언가들에 의해 고안된 의식과 동반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기독교 세례를 대체하며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샘물, 아이를 제국과 연결하는 언어 공식 노르드 이름 부여를 포함했습니다. SS 관리들은 상징적 대부로 활동하며
어린이의 이념 교육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신생아의 운명은 얻은 분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귀중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은 종종 출신을 감추기 위해 문서가 변경된 입양을 통해 우선적으로 SS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기관의 보호하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거나 당의 가족에게 입양되거나 국가사회주의 조직이 관리하는 고아원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으로 보내지거나 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거나 프로그램의 혜택 없이 일반 출생으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머니와 아이의 분리는 즉시 이루어지거나 출산 후 몇 주 안에 발생했습니다. 결정은 레벤스본의 관리자에게 달려 있었으며 어머니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임신과 출산으로 끝났고 아이의 운명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각 어린이는 신체적, 의학적, 계보적 데이터 및 인종평가 보고서가 포함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프로그램의 문서 기반을 구성하고 중앙집중식 인구 계획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문서는 체계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출생의 즉각적인 것을 초월하여 각 어린이를 장기 정책 요소로 투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레벤스보른 가정은 의료, 사회적 규율, 이념적 교화 및 행정 통제를 결합한 숨겨진 기계의 톱니바퀴로 작용했습니다. 출산은 상층부에서 관리하는 과정으로 변모하였으며 신생아는 제국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에 한정되었던 이 네트워크는 곧 점령 지역으로 확장되어 훨씬 더 복잡한 차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탈당한 윤영이 동유럽에서의 대규모 납치. 1539년 9월에 폴란드 침공은 동유럽에서 미성년자 동화 정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조치는 분쟁의 부수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인종 목표의 일부로 계획되었습니다. 1940년 하인리히 히물러는 독일 공동체에 통합할 가치 있는 특징을 가진 폴란드 아이들의 흡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정책은 점령된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민족 대체 전략에 부응했습니다. 처음 작전은 폴란드 인구의 대규모 추방 기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및 기타 도시의 기차역에서 SS 요원 및 루시아 관리들은 가족들로부터 어린이를 분리했습니다. 게르만 이상에 맞는 신체적 특성을 가진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이송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선호되었던 선택 기준은 밝은 머리카락, 파란색 또는 녹색 눈, 스포츠 체격 및 특정한 얼굴 비율이었습니다. 선호되는 나이는 2에서 12사이였으며 이 나이대는 문화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실습은 1939년 나라가 완전 점령된 후 체코슬로바키아로 확산되었습니다. 선발팀은 유사한 인체 측정 매개 변수를 적용하여 학교 아동병원 및 고아원을 검사했습니다. 1942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리디체 파괴에는 생존자 중 어린이의 선발이 포함되었습니다. 1941년 4월 침공 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이상적인 인종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슬로베니아로 옮겨지기 위해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문서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중한 추정에 따르면 최소한 20만 명 이상의 폴란드 어린이들이 납치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수만 명, 유고슬라비아와 기타 점령 지역에서는 수천 명이 추가로 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동 독일화 프로그램의 범위를 반영합니다. 선택은 피상적인 관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라센 프리퍼라는 전문팀이 의사, 인류학자 및 루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인류 측정 도구로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두개골 비율, 나이 대비 신장, 하악 구조, 코 모양 및 눈 사이의 거리를 분석했습니다. 각 특성에는 점수가 부여되며 결합하여 최종 분류를 생성했습니다. 몇 분 안에 수행될 수 있는 이 절차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보고서는 3가지 범주를 설정했습니다. 즉시 독일화가 가능한 아이들은 독일 영토로 보내졌다. 조건부로 적합하다고 간주된 사람들은 추가 검사를 위해 이송센터에 머물렀습니다. 부적합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제외되고 강제 노동에서 열악한 조건에서의 방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교통센터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급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킨더케이지에로 알려진 시설이 운영되던 리츠만슈타트로 개명된 우치에 설립되었습니다. 비록 고아원처럼 보였지만 인종처리 센터로 운영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자세한 의료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문화 변형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일 이름과 성을 부여하여 독일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문서는 파기되거나 위조되었으며 모국어 사용은 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금지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가족 유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분리되었고 숙소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독일어 학습은 강제 반복과 제재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아이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었고 독일이 그들을 구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내러티브가 강화되었습니다. 적합하다고 분류된 미성년자는 라이히의 다양한 기관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부는 라이프스보른 가정에 입주하였으며 그곳에서 프로그램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SS 고아원으로 보내지거나 이념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가정에는 아이의 독일 혈통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 등을 포함하여 독일화 통합 방법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었습니다. 교육은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커리큘럼을 가진 민족사회주의 학교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게르만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재해석된 역사를 가르치고 독일의 동쪽 영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지리학, 슬라브 민족의 열등성을 주장하는 인종생물학이 가르쳐졌습니다. 인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저항을 보이는 아이들은 후지국제신용은행지 및 칼리스치 같은 아동 수용소에 보내졌으며 그곳에서의 과밀, 영양실조 및 의료 서비스 부족은 높은 사망률을 초래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군사 감시에 농업 또는 산업 분야에서 강제 노동에 배정되었고 배급은 최소한으로 주어졌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이나 병에 걸린 아이들은 의료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치료로 가장된 치명적 절차를 받는 암묵적 안락사 프로그램에 포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은 각 단계를 동반했습니다. 서류에는 원본 데이터, 인종평가, 새로운 독일 정체성, 의료 보고서 및 최종 목적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루시아의 사무실에 중앙 집중화되어 프로세스의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완전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파일의 존재는 아동 강탈이 SS 상부 구조에서 계획된 중앙 집중화된 정책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동유럽에서의 어린 시절 약탈은 점령의 잔혹함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공학 모델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납치된 아이들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생물 자원으로 전락했으며 출신 지역은 전체 세대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이 동쪽으로 진격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점점 더 광범위한 성격을 띠고 독일 지배에 놓인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점령된 노르웨이 제3제국의 유전식 민지 1940년 4월에 독일의 노르웨이 침공은 제3제국의 인종정책에서 특별한 상황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일과 달리 이 지역은 하인리히 히물러와 인종 및 재정 착국에 의해 게르만 공동체의 확장을 위한 뛰어난 유전적 잠재력을 가진 공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SS의 이념가들은 노르웨이 인구의 주도적인 특성을 민족사회주의 교리에 의해 정의된 이상적 노르딕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히물러는 내부 문서에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북부 고대 게르만인들과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는 높은 생물학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피러에게 보고하는 문서에서 그들을 동류혈로 묘사했으며 특정 동화 정책을 통해 이들의 통합을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40년부터 1943년 사이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동안 그는 공개적으로 이 나라가 독일의 패권 아래 유럽의 미래를 위한 유전적 보존지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S 장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는 노르웨이의 인종적 특성이 심지어 독일 자체보다 더 동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생물학적 이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동유럽에서 적용된 것과는 다른 전략을 결정했습니다. 동쪽의 점령된 영토에서는 폭력, 추방 및
미성년자의 납치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르웨이에서는 독일 군인과 현지 여성 간의 자발적인 관계를 장려하여 이를 우수한 생물학적 가치의 결합으로 소개했습니다. 인구가 300만 명에 불과한 나라에 3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면서 점령군과 민간 인구 사이의 지속적인 접촉이 촉진되었습니다. 히물러의 지침에 따라 점령 당국은 명백히 인종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과의 선관계를 장려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1940년 8월 라이히 코미셔너 요제프 테르보벤과 협력자인 비드쿤 크비슬링은 독일 노르웨이 관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문서는 그러한 관계가 북유럽 통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관계를 처벌하는 통상적인 군사 규정을 수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매체와 군사 출판물에 유포된 선전은 이러한 연합을 게르만 민족들 간의 운명의 공유로 묘사했습니다. 병사들은 인종적 교리에 따라 어떤 신체적 특성이 더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파가 포함된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여성과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훈련 제재에 직면하지 않도록 허용되어 다른 점령국에서 적용된 규정에 대한 예외를 구성했습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의 동기는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개인적 매력, 물질적 이익 또는 보호 약속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점령 상황에서 식량, 연료 또는 약품에 대한 접근이 군인들과의 접촉에 의존할 수 있는 암묵적인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전쟁 상황은 실제 결정 능력을 제한하고 이러한 관계를 자발성과 강압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놓였습니다. 1940년과 1945년 사이에 독일인 아버지와 노르웨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12,000에서 15,000까지 기록되었다고 민간 및 군사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레벤스본이 모성기관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한 유일한 독일 제국 이외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8배에서 10개의 집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었으며 특히 오슬로, 베르겐 및 트론헤임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인종 프로젝트 내에서 해당 영토에 부여된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들 집의 운영은 독일에서 적용된 것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독일 병사들과 관련된 여성들에게 무료 의료 지원, 임신 기간 동안의 거주지, 출산 시의 돌봄이 제공되었습니다. 목표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출생을 보장하고 신생아를 프로그램의 기록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금은 SS 회원들의 기부를 통한 중앙 조직 르벤스본에서 제공되었으며 직원은 독일 의사들이 노르웨이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신중하게 선발된 조산사와 간호사들이 지원했습니다. 출산은 세심하게 기록되었고 신생아들은 인류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국의 시민으로 등록되었고 그들의 어머니는 식량 배급 우선권 및 공식 보호 포함 점령 체제 내에서 혜택을 주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약 8,000건의 출산이 노르웨이 레벤스본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수천 건의 추가 출산이 프로그램에 감독해 일반 병원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정 경우에는 아이들이 독일로 직접 보내져 SS 장교들의 가족에게 양육되었으나 대부분은 노르웨이에서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거나 협력 정부가 관리하는 고아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200에서 300명 사이가 입양을 위해 제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레벤스본 집은 미혼모에게 전통적 혼전 임신의 낙인에서 벗어날 길을 제공하며 아버지의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과 자녀에게 공식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의 패배는 상황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군인들과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들은 협력자로 낙인 찍히고 티스케르테르라는 경멸적인 이름을 얻었다. 해방 후 몇 주 동안 3만에서 5만 사이의 여성이 상황에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지목되었다. 보복에는 머리카락 깎기, 공개적 수모 및 직장 박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티스케르반이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차별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적의 후손으로 낙인 찍혀 고립되고 지속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그들 중 1,000명에서 2,000명은 정신병원이나 국립시설에 수용되었으며 종종 의학적 정당성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는 오슬로,
베르겐 및 다른 도시의 병원에서 유전행동 연구라는 명목하에 심리적 및 양리학적 실험을 당했습니다. 절차에는 실험 약물 투여, 전기 충격, 장기적인 격리가 포함되었으며 모두 동의나 법적 보장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독일 조상에서 유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사회적 경향에 대한 이론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낙인은 세대를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부모에게 숨겨진 채 가짜 정체성을 지닌 채 성장했으며 오직 성인기의 공식 기록을 통해 자신의 출신을 발견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현상을 둘러싼 기관의 침묵이 지속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00년대 후반에야 레벤스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파일은 기밀로 남아있었고 사례들은 개별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문제의 집단적인 차원을 인정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프로그램에 태어난 성인들의 조직이 나타났고 이들은 문서 접근권, 공식 인정 및 전후 차별 정책에 대한 보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제로 변한 파일들, 완전한 처벌 없는 프로젝트의 붕괴. 1945년 1월에 연합군이 여러 전선에서 독일 영토를 향해 진격하는 동안 하인리히 힘러는 SS의 인종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의 체계적인 파괴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레벤스보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록의 완전한 제거였습니다. 이 지시 사항은 SS 경제행정국에서 시작되어 직접적으로 라이히스 휘러 본부와 협력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목적은 연합군이 정권 패배 후 조직할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1월 18일 해당 사무소의 책임자인 오스발드 폴은 모든 지역 책임자에게 인종생물학적 성격에 민감한 자료를 지체 없이 소각하라는 상세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 범주에는 완전한 족보 파일, 레벤스본 하우스에 수용된 여성의 의료 기록, 아동의 출생 및 입양 기록,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한 부서 간의 행정서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실행은 중앙 집중식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서부 지역에서는 시설의 철수가 더 질서 있게 진행되어 완전한 파괴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용 화로와 소각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소련의 징역이 빠른 동부 지역에서는 마당의 모닥불이나 건물 전체의 폭파 등 보다 즉흥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서부 군대에 의해 해방된 지역보다 붉은 군대가 점령한 영토에서 더 많은 문서 조각이 생존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레벤스보른 집들이 위치한 곳으로 소각은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고 모든 자료를 줄이기 위해 산업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보헤미아와 동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파괴가 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소련군이 일부 기록을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수십 년 동안 분류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냉전이 끝난 후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포흐의 지침은 자료들 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기록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는 대피시킬 수 있었지만 높은 보안 등급의 문서는 반드시 파기해야 했습니다. 연합군이 1945년 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강제 수용소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들을 발견했습니다. 레벤스본 주택은 시골 저택, 개조된 성 또는 잘 갖춰진 의료 진료소처럼 보였습니다. 1945년 5월 2일 미국 부대가 슈타인회어링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 로열 대위의 보고서에는 초기의 놀라움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방이 있는 건물, 정돈된 아기 침대, 간호사와 산파로 자신을 소개하는 직원들, 문서의 부족으로 인해 머물고 있던 아이들을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군인들은 부분적으로 비운 시설, 최근 의료 활동의 흔적은 있었지만 작동 방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록이 없는 곳들을 발견했습니다. 생존한 문서는 단편적이었다. 이 문서에는 출생 기록의 불완전한 목록, 부분적인 인종평가 양식 및 내부 통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서들은 행정기구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를 결정하거나 개별 책임을 정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설 자체는 발견 후 다양한 운명을 맞이하였다. 일부는 연합군의 군병원으로 전환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난민과 이재민을 위한 수용소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유래가 인종관리 기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역설적이었다. SS의 인종 프로그램 책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연합국은 루샤 사건으로 알려진 특정 재판을 조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대 울리히 그라이펠트 외라는 제목으로 이는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의 일환으로 1947년 10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는 라이히의 인종기관과 관련된 14명의 고위 관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중에는 독일 국민강화 라이히 위원장인 울리히 그라이펠트, 레벤스본 행정책임자인 막스 졸만, 프로그램의 수석 의사인 그레고르 에브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인도의 반한 범죄, 전쟁 범죄 및 범죄 조직 가입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레벤스본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점령 지역에서의 아동 납치와 인종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들의 강탈에 조직적으로 협력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는 문서 파괴로 인한 완전한 증거 부족의 이점을 누렸습니다. 솔만과 앱네르는 그들의 업무가 독일 여성들을 위한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국한되었으며 납치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게르마니아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레이벤스본이 납치의 직접적인 실행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다른 영토에서 실종된 수백 수천의 아이들 중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모자원과 연결된 경우는 극히 적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솔만과 에버는 가장 중대한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SS에 속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형량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레이펠트는 종신형을 받았지만 몇 년 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10년에서 25년 사이의 형량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감형되었습니다. 냉전의 시작은 이러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대국들의 우선순위는 정치 및 군사 대립으로 이동하여 둘째 수준의 관리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추적은 부차적인 문제로 남았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라이벤스보른과 관련된 많은 의사와 관리자들이 별다른 의미 있는 결과 없이 전문 경력을 재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고어 에브너는 개인 소아과 의사로서 뮌헨에서 1966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소비에트 점령 지역에서는 나치 정권을 고발하기 위한 선전으로 포획된 파일이 사용되었지만 중간 관리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침묵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레벤스본은 나치즘에 대한 연구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강제 수용소의 문서화된 범죄와 군사작전으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범죄 조직으로 선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투명성 부족에 기여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많은 의료진 산파 및 산후조리원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관료적 운영에 참여했던 관리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파괴된 기록, 제한된 재판, 냉전의 정치적 우선순위의 결합은 실질적인 면책을 초래했습니다. 완전한 문서와 확고한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은 제3제국의 통제된 재생산 정책 시행에 대한 기관 책임의 실제 규모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고 이는 여전히 이러한 사건의 역사적 기억을 조건짓고 있습니다. 혈액의 메아리 기억에 의해 표시된 생존자들 1945년 5월의 제3제국의 패배는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에 태어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전례 없는 법적 및 사회적 불확실성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파괴된 기록물과 해산된 기관들로 인해 이 아이들 중 많은 수는 본인의 실제 정체성이나 가계 출신을 증명할 서류 없이 남겨졌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및 산모의 집들이 운영되었던 다른 나라에서 소위 레벤스보른 아이들로 불리는 이들은 그들의 출생 배경과 국가 주도의 인종 실험에 참여하게 된 상징적 부담으로 인해 특징 지어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발견된 아기들은 점령 당국이나 분쟁에서 살아남은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전쟁 고아로 등록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출신 배경의 구체적인 상황을 숨기는 광범위한 명칭이었습니다. 이 분류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아이들과 나치 정권의 생체 정치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어난 아이들 간의 차이를 희석시켰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토에서 SS 회원과 관련이 있는 미혼모의 자녀들은 가까운 지역 사회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패배한 조직의 후손이라는 오명은 학교와 사회생활에서의 통합을 어렵게 했습니다. 전후 사회복지보고서에는 동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집단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출신을 아는 성인들에게 지적받는 아이들의 사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양부모는 그들이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발견했을 때 미성년자를 국가기관에 돌려보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문서화가 더 잘 되어 있는 곳에서 독일 병사들과의 관계로부터 온 프로그램의 후손으로 확인된 1000에서 2000명 사이의 아이들이 1940년대와 1950년대 동안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반드시 의학적 진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신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병원의 행정문서에서는 전쟁 장애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차별적 관행을 덮어주는 완고거법이었습니다. 적용된 치료에는 오늘날 학대로 간주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차가운 물로 하는 수치료, 장기적인 격리 기간,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슬로와 베르겐의 병원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정신과 및 양리학 실험에서 사용한 것도 기록되었으며 이는 행동 유전 연구로 발표되었지만 동의나 법적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재구성된 신원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점령 당국은 이들을 일반 가정에 통합하려고 공식 기록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문서가 숨겨지거나 정부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실제 출신을 알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부는 시민 절차, 기록 검색 또는 이름, 날짜 및 출생지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가족의 언급을 통해 우연히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심리적 영향은 깊었다. 어렸을 때부터 독일인으로 여겨졌던 성인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폴란드계, 체코계, 유고슬라비아계 출신이며 어린 시절부터 독일화되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다른 이들은 친부모가 점령 기간 동안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정체성 위기와 뿌리 뽑힌 느낌을 초래하여 여러 10년 동안 이어졌다. 전후 처음 몇십 년 동안 주제는 관련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침묵되었습니다. 서독에서는 레벤스보른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념 정책에 의미 있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의는 강제 수용소와 문서화된 전쟁 범죄에 집중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 문제가 국가적인 금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독일 병사들의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특정 정책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구별 없이 점령의 아이들로 분류되었습니다. 기록의 파괴, 제도적 은폐와 사회적 낙인은 오랜 투명성을 초래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태어난 많은 성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자신이 알던 사람들은 공식적인 지원 없이 거부를 겪었습니다. 침묵은 1980년대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벤스보른 아래에서 태어난 성인 그룹이 조직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1986년에 처음으로 점령기의 자녀를 위한 공식 협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사한 조직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개인적인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가와 기자들은 그때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기록물에 접근하여 나치즘의 역사 속에서 프로그램을 위치시킨 연구들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성인들이 자신의 기원 발견과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늦어진 발견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99년에 독일에서 출생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협회 레벤스프렌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단편적인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며 회의와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인정 요구는 점진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 노르웨이 정부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머니들과
자녀들에게 공식 사과를 발표하고 전후에 겪은 차별을 인정하며 제한된 경제적 보상을 설정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인정이 더 늦고 부분적이었습니다. 2006년에 레벤스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문서 접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나 일반적인 물질적 보상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연구는 유전학과 보조 생식에 관한 현대적 논쟁에서 중요성을 얻었습니다. 인종적 기준에 따라 인간의 생식을 이끌고자 했던 국가적 시스템의 존재는 생명의료 윤리 논의에서 참조점이 되었습니다. 생명윤리 연구자들은 나치의 인종분류와 현대의 배아 선택 기술 간의 구조적 유사점을 지적했지만 맥락과 동기는 다릅니다. 생존자들에게 이러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경험에 추가적인 차원을 더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개인의 기억을 인류 생식을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종속시키는 위험에 대한 집단적 경고로 변환했습니다.